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0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온오프라인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전문가 포럼을 재개하게 됐는데요. 평화재단이 2019년 10월에 마지막 전문가 포럼을 했고요. 1년 반 만에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코로나도 희망컨대 조만간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 포럼도 재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 모신 연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우리가 많이 그동안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제 회자가 됐고 관심의 대상인데요. 미얀마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아직 그 완전한 민주주의에서는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만 4.19 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87년 시민혁명, 그 다음에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우리 입장에서 미얀마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도 이미 군부 독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를 했고 G7 이번 영국에서 했던 G7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G10 초청국 3개국에 들어가는 G10의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반도 주변이 아니고 외교의 시각을 전 세계의 공간으로 넓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한국 세계 외교의 시각에서 아세안 동남아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의 대상인 미얀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 저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고요. 평화재단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미얀마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재현 박사님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대외협력실장으로 계시고요. 호주 머독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 동남아 정치로 2005년에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국립외교원 근무를 거쳐서 2012년부터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략 그 이재현 박사님이 큰 틀에서 한 30분 정도 내외로 현재 미얀마 정치 상황을 좀 요약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미얀마의 이 미완의 국민국가 건설, 군부 권위주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테마. 그리고 2015년 아웅산 수치 민간정부 수립 이후 미얀마의 정치, 그리고 미얀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까 국제사회 유엔, 미국, 중국, 러시아, 아세안,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이런 주제로 일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이사이라도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이재현 박사님의 여는 말씀을 한 30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와 그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그 운동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면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동남아 정치를 했지만은 한국 언론에서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학계에서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다루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끔 가다가 동남아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뭐 한 번, 두 번, 길게 가봐야 일주일 정도 관심이 있다가 이제 관심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뭐 언론도 그렇고 뭐 이런 데서 이런저런 뭐 인터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인터뷰도 했고 그런데 저 그때만 해도 이제 곧 상황이 정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한 일주일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미얀마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늘이 6월 17일이니까는 4달 하고도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미얀마의 사태가 여전히 유동적이고 한국 사회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얀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희생이 계속되는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아까 조한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미얀마의 상황이라는 게 어떤가, 두 번째로는 도대체 미얀마의 군부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왜 미얀마는 이렇게 군부 통치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민주화가 되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주제, 세 번째는 2015년 이후에 아웅산 수치의 민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들 미얀마가 이대로 자유화 되겠구나, 민주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제사회는 미얀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왜 국제사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얀마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외신을 통해서 듣는 거 이상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런 정보들을 지금 모아봤을 때 시민들의 저항이 쿠데타 초기에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고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시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이대로 군부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상태로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일부 시민들은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무장투쟁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를 해서 무기들을 구하고 있고 실제로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민들의 무장투쟁, 그 다음에 소수민족과 힘을 합쳐서 하는 무장투쟁이라는 것이 정부군을 이기기에는 좀 사실 그 중거부적인 게 사실이니까는 거기에 얼만큼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그 시위대의 희생은 거의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고 구금된 사람만 해도 한 4, 5천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희생은 계속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초기에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혹시라도 그런 시민들의 저항, 희생으로 인해서 군부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군부 내의 분열이라는 것이 군부 쿠데타 세력의 종말을 가져오고 다시 민주화의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도 좀 있었고 가다가다 이제 군인들이 탈영을 했다. 사병들도 그렇지만 또 그 장교들 사이에도 분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군부의 반대 세력에 있는 흔히 우리가 이제 미얀마라고 하면 민주화 세력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이야기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국민통합정부 우리가 내셔널 유니티 가버먼트라고 불리는 NUG라고 흔히 줄여서 이야기하는 국민통합정부가 있고 또 국민통합정부랑 연계는 되어 있지만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시위대가 있습니다. 이쪽의 상황은 어떤가라는 거를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시위대들은 여전히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통합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얀마의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정부다, 우리를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단은 별로 없지요. 이 NUG 정부는
시민들을 모아서 시민 저항군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시민 저항군과 소수민족 그 무장투쟁을 연계시켜서 군부에 대한 무장투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이 이 NUG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NUG 정부에 대해서 초기에는 지지를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가 과연 민주화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는 문제죠. 그리고 지금 시위대가 이렇게 군인들 총칼에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NUG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 있었는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했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과의 연대라는 것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아웅산수치를 중심으로 했던 민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소수민족과의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나 군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나 똑같은 버마족이고 소수민족의 이해를 그들이 들어줄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과의 연대라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얀마의 현재 상황은 이런 거고요. 이런 정도 상태에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소수민족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미얀마는 왜 민주화가 안 되고 계속 군부가 집권을 하고 있고 또 한 5년 정도 민간 정부가 있었나 싶었더니 또 다시 군부가 나오고 도대체 왜 이 군부 통치가 계속 이어지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냐면은 영국 식민 통치 시기까지 돌아가야 되는 되게 역사가 긴 문제입니다. 원래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국가와 국경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던 지역입니다. 유럽 식민 지배자들이 동남아시아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식민 통치를 위해서 그어놓은 국경이라는 것이 생기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영국이라는 식민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까지가 영국의 식민 통치 범위다라고 그어놓은 국경 안에 우연히도 다양한 소수민족들과 그 다음에 지금 미얀마 지도를 놓고 보시면 양곤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 살던 인구 지금 현재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버마족까지 포함한 이런 종족 다양성이 생겨났고 이 소수민족과 버마족 사이에 영국이 실시한 정책이 버마족을 좀 차별하고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갔었고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일본 식민 지배 시기를 잠깐 거치는데 일본 식민 지배 시기에는 또 이 버마족과 소수민족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뀝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 종족 간의 갈등과 반목이 일어났고 어쨌든 영국이 떠나고 나간 자리에 버마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얀마 예전 이름으로는 버마라는 국민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나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신생국가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죠. 한 민족이 한 나라를 국민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드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족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미얀마도 그런 종족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러면은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미얀마라는 버마라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이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얀마의 경우에는 1948년에 독립을 하고 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까지 약간의 이제 민주적인 정부 시기를 가졌는데 그 시기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수민족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분리 독립, 자치권 요구 같은 것들이 분출을 하면서 분리 독립하겠다라는 무장투쟁도 일어나고 정치적 혼란이 온 거죠. 이런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군부가 등장을 해서 이 혼란을 진압을 하고 군부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해결되지 않은 국민국가 정체성 문제를 그냥 힘으로 억누르고 가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미얀마의 군부 통치, 미얀마의 민주화 문제, 미얀마의 소수민족 문제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군부에 의해서 억눌렸던 소수민족들은 그 이후로 계속 정부군에 대해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무장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그런 소수민족들의 요구로부터 버마족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62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2011년까지 군부 통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형식적으로 민간 정부로 넘겼다가 2015년에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이 민간 정부가 5년 유지되고 2021년에 다시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죠. 이게 소수민족하고 버마족하고 그다음에 미얀마의 미완의 국민국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미얀마의 군부 통치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소수민족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고, 미얀마가 지금 당장 군부 통치를 끝내고 자유화의 길로 들어서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가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소수민족 문제입니다. 이 소수민족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부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이 됐든지 이 소수민족 문제를 다시 악용을 하면서 등장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러면은 2015년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가 들어섰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은 1988년부터 계속 가택연금을 군부에서 오랫동안 당했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그 상징처럼 여겨졌고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집권을 했는데 왜 미얀마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민주화,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왜 아웅산 수치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2015년에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2011년에 군부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고 군복을 벗은 장군한테 정부를 이끌라고 하고 나서 군부가 정치 전면에서 퇴진했을 때 정말 군인들은 군대로 돌아간 것일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는 군부가 퇴진을 했으니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민간 정부도 들어섰으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대로 자유와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가겠구나라고 좀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2008년에 군인들이 만들어 놓고 나간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이 아직까지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헌법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군부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회의 의석의 25%는 군인들이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도 필요 없고 그냥 군인들한테 25%를 배당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2008년에 군부가 만들어 놓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해서는 의회의 75%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만 반대를 하면은 미얀마의 헌법은 기술적으로 영원히 개정이 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서 미얀마 군의 통수권은 미얀마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얀마 군의 통수권은 군 총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웅산 수치, 그다음에 아웅산 수치의 리더십 밑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윈민 대통령은 군부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 군 총사령관 지휘하에 있고 군대에는
미얀마 안에서 어떤 행정권도 미치지 못하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15년 이후에 군부가 권력을 놓은 것 같지만 그거는 대단히 형식적인 조치들이었고 여전히 군부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앙상수치 정부는 제대로 정부를 운영을 했는가? 물론 오랫동안 가택연금, 그러니까 88년부터 앙상수치가 가택연금이 해제된 2010년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1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앙상수치가 어떤 이 국가 지도자로서 처음 등장해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이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것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앙상수치 정부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려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시도라도 했었는가? 지금 미얀마의 젊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얀마의 그 NUG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도 역시 엘리트고 일반 민중들의 삶을 잘 모른다라고 했던 불만과 맥락이 통하는 건데 아웅산수치 여사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집권하는 동안 5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으로 민주주의 방향으로 개혁이라는 것을 거의 시도하지 못했다 혹은 안 했다라는 생각들이 많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017년부터 다시 불거진 로힝야 문제입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 군부에 의한 탄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웅산수치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군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에게 로힝야족을 내버려두라 내지는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소수민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 민간 정부가 어떤 전향적인 정책들을 수행을 했는가? 로힝야족 문제만 놓고 보면은 거의 아웅산수치 정부의 입장도 군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럼 소수민족들이 보기에는 군부 통치나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정부의 통치나 소수민족들에게는 똑같은 버마족일 뿐인 거죠. 버마족의 이익을 위한 군부, 버마족의 이익을 위한 아웅산수치 정부지 그들의 마음속에 소수민족의 이익이나 소수민족의 정체성, 소수민족들을 보호하는 것, 소수민족들의 자율성,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끌어안을까라는 문제는 전혀 그 사람들, 버마족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통합정부, 군부에 반대하는 NUG 정부가 소수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무장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런 선언에 대해서 소수민족들은 그거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민간정부가 들어서든지 민주화를 하든지 자유화를 하든지 그거는 버마족 안의 일이지 우리 소수민족들의 이익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이유가 군부도 마찬가지고 아웅산수치의 민간정부도 마찬가지고 소수민족들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결국 지금 이 소수민족들이 왜 우리가 버마족 내부의 문제, 버마족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보면은 소수민족들하고 NUG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군부에 대항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2015년 이후에 미얀마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대단히 좋은 찬스를 맞았으나 아웅산수치 정부도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했고 소수민족들을 끌어안지도 못했고 그런 한계들 플러스 2011년에 권력을 내려놓고 나간 군부는 군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갔다라는 것 때문에 잠시 잠깐 한 5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의 눈속임이 있었을 뿐 군부는 미얀마 정치에서 떠나간 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게 그러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많이 그 미얀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유엔도 미국도 미얀마의 그 지금 상황을 돌리기에 너무도 무기력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먼저 유엔부터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엔이 미얀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엔이 미얀마의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방법, 수단, 도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미얀마에 대해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그 전 세계 차원에서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그 기구의 승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유엔 차원으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지만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막고 있는 거죠. 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유엔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동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미얀마 군부의 이면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얀마 군부와 대단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특히나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러시아는 미얀마의 무기 수출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수호위 전투기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 수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제 드론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미얀마의 군부와 좀 더 가까운 편이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유엔 차원의 행동을 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독자적인 경제 제재 외에는 지금 현재 미얀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딱히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하고 유엔하고 미국하고 그 미얀마의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세력들의 과거 미얀마의 관계를 보면은 1988년에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군부가 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다시 군부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 유럽연합과 미국 유엔 차원에서 미얀마에 계속 그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개별 인사들, 군부 고위직에 대한 제재도 가했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 이후로도 미얀마 군부는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적인 후원, 그 다음에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뭔가 미얀마에 대해서 행동을 취한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경제 제재를 하거나 유럽연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미얀마 군부는 이미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겪었던 사람들이고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한 쉽게 권력을 내려놓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미얀마에서 어떤 집권 세력이 등장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미얀마라는 지역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중국의 국경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정부든지 아니면은 독재 정부든지 군사 정부든지 미얀마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중국은 미얀마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을 지원하려는 지원할 만한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이 1:1로 프로젝트로 이미 미얀마에 투자해 놓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미얀마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군부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미얀마가 아세안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에서 미얀마에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미얀마 상황을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아세안도 오랫동안 견지해온 아세안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정 불간섭, 주권 존중, 협의와 합의라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그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또는 회원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인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별 회원국들도 예를 들면 싱가포르하고 태국 같은 나라들은 미얀마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무역 관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와 굳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칠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차원에서도 물론 4월 초에 아세안 정상들이 그 군총사령관, 미얀마 군총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5개항 합의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 5개항 합의라는 것이 어떤 그 미얀마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5개항 합의가 나오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있다가 그 미얀마 군총사령관이 미얀마로 돌아가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5개항 합의 좋은 이야기다. 그런데 일단 미얀마 내의 상황을 안정시킨 이후에 5개항 합의를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군이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들을 다 진압하고 미얀마의 상황이 조용해졌을 때 5개항 합의를 이행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5개항 합의라는 것은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인 희생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군부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다 진압해버린 다음에 민간인 희생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세안의 노력이라는 것이 미얀마 상황을 바꾸는데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덧붙이자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국 정부는 제가 사실은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며칠 사이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한국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좀 들어봐야 됐었는데 그 외교부에서 나온 성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는 2020년 11월 미얀마에서 있었던 선거에 나타난 미얀마 민중들의 뜻을 존중한다. 그 이야기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선거를 무효화한 이 행위를 우리는 승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구금된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라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타국의 동남아를 포함해서 타국의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명확하고 강한 입장을 낸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명확한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또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제재 방안도 발표를 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대단히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중견국이라고 자부하는 또 뭐 코로나의 상황을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합당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민주화 문제라든지 지역의 다른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그 단기적인 이익만을 고려해서 우리의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던 구시대의 외교는 더 이상 한국에 걸맞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민주화도 이뤄냈고 경제 성장도 이루어냈고 거기다가 이제는 방역도 잘하고 백신도 만들 것 같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한류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소프트 파워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낀 나라 아니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뭐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도 다녀오셨지만은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권 그거보다 더 좁은 세계 7개 국가 안에 드는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를 뒷받침할 만한 한국의 원칙, 가치, 외교에 있어서 원칙, 가치라는 것이 있었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이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세계 입장을 말하는 것이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 또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단기적으로 경제적 피해 조금 봐도 괜찮습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가진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도 원칙과 가치에 충실한 외교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군부의 사주를 받는 사법경찰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고 그 군부 독재가 싫어서 그 군부 독재를 지원하는 미국이 싫어서 유학도 딴 나라로 갔습니다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남의 일 가슴이 좀 많이 아픈데요. 그런데 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이 민주정부인데 군 통수권자는 군부가 가지고 있고 그 군대가 모든 미얀마의 알짜배기 기업들은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의석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면 그렇다면 올 게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얀마의 미래는 없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번 기회는 이번 일은 예정된 거였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끌어 내시고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선진국이면서도 많은 국제 질서에서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보편 가치의 희생신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국 분들이 들으시면 이 얘기 좀 귀담아 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을 만일에 질의가 없으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얀마 내부의 행위자도 좀 더 짚어봐야 되겠고 이제 외부 행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아세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일단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얀마를 중국이 뚫고 나오면 인도양이 바로 중국 바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나라가 지금 떠오른다. 하나는 미국은 어떤 입장인지 또 하나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과 거의 포격전까지 할 태세고 이미 사망자들이 발생을 한 육박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힝야족 학살 사태에서 로힝야족이 인도족이잖아요. 인도 북부 소수민족이죠. 그러면 이 버마에 대해서 인도도 상당히 민감하게 사태의 추이를 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영국입니다. 홍콩처럼 영국은 자기들이 지배했던 식민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와 어떤 일종의 의무감 내지 권리감 같은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네. 식민지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인도, 영국이 어떤 입장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의 민주화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이 보이고 있는 관심은 되게 오랫동안 군부 통치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 그런 비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고 영국이 독자적으로 군부 통치에 대해서 제재를 해왔고 그런데 사실 그 2월 1일 날 군부 쿠데타 일어난 이후에 유럽 차원에서는 좀 독자 제재가 나왔고 영국에서도 뭐 제재 방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넘어서 이제 명확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행동은 영국으로부터는 조금 요번에는 좀 약하지 않나. 시민사회는 몰라도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가 그쵸, 예, 그 미얀마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그 인도는 나름 미얀마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로 진출하려는 그 국가들하고 관계를 가지려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동방 정책이 있고 이제 모디 정부도 그거를 이어가지고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동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인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야만 하는데 인도는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의 삼각관계를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이 미얀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나 중국과 그 경쟁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으나 인도가 1990년대 이후로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중국은 실질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미얀마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갔고 그래서 인도도 미얀마의 민주화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미얀마의 군부와 가까이 지내면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미얀마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미얀마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인도는 그 입을 닫고 있습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이야기는 조금 더 긴데 좀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정학적으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아시아 전략이 피봇 혹은 리밸런싱 재균형 전략이라고 흔히 이야기가 되는데 그 재균형 전략에서 보면은 그 핵심 부분은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동남아시아 쪽에 있었다. 피벗 정책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오바마 행정부 1기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고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피벗 정책을 최고의 실무선에서 지휘한 사람이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미국 NSC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Pivot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군데서 표현이 나오는데 미국의 피벗 투 에이시아는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로의 관심 전환이고 아시아 안에서는 동북아로부터 동남아로의 관심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2010년, 9년, 10년 이 정도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동남아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미국 편으로 다시 돌려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고 그랬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에 다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딱 한 나라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미얀마였습니다. 왜?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었고 미얀마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제재를 풀 방법이 없고 이 제재가 풀려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08년, 9년부터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비밀리에 미얀마에 꾸준히 드나들었고 사실 2011년에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가 시작된 거는 미국이 들어가서 한 노력도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그 챕터가 뭘로 시작하냐면은 미국 에어포스 원이 양곤 공항에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미얀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던 거를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마지막 장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걸로 썼을까?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피벗 정책의 가장 빛나는 성과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가져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오바마 행정부 때 피벗 정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외교안보 라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피벗 정책이 가장 빛나는 성과인 미얀마가 다시 뒤집어진 거죠.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속내는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 인권, 가치, 원칙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때와 달리. 그런데 이 민주주의와 가치, 원칙이라는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대단히 보편적인 가치다. 동남아 국가들도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국은 이야기를 해야만 중국을 때리는데도 힘이 더 생길 겁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국가들을 대해야만. 그랬을 때 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아까 유엔도 그렇지만은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경제 제재, 군부 인사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군대를 끌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 유엔을 통해서 유엔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R2P 오퍼레이션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유엔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막혀 있으니까 별로 수단이 없는 거죠. 경제 제재나 인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미얀마 군부는 20년 넘게 그것들을 당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그 안에서도 중국이 자기네들의 뒷배를 봐주기만 하면은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미얀마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는 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일 겁니다. 그럼 이제 미얀마 내부 변수를 좀 들어봐서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얀마의 주요 행위자로 현재 보면 군부, 네. 그다음에 수치여사 진영, 네. NLD,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미얀마가 한 90%가 불교죠. 네. 그럼 종교계, 예. 그다음에 소수민족, 예. 한 요 정도 5개가 주요 행위자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느낌이 이 한국의 민주화의 경우에는 군부 독재는 소수에 고립된 보수 세력이었고 나머지 모든 그 주체들이 연대를 해서 반독재 민주연합을 구성을 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피를 많이 흘렸지만 그런 성공적인 민주화의 길로 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5개 주체들이 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상호 연대나 연합 이런 체계가 매우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5개 주체의 어떤 역량을 좀 간단하게 좀 평가해 줘 보세요. 뭐 일단 5개 주체 안에서 군부는 이미 뭐 단일한 집단으로 미얀마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도덕적, 정치적 그 정당성 헤게모니는 또 현저하게 약하죠. 현저하게 약하죠. 약한데 과거에는 그 군부 통치라는 것이 버마족의 이익을 소수민족으로부터 보호한다 또는 소수민족이 이 미얀마라는 틀을 깨고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국가적 통합을 유지한다. 그리고 뭐 외적에 대한 침입을 막는다라는 건 당연하고 그런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민간 정부 좀 더 길게 봐서는 10년 정도의 정치적 자유화 시기를 통해서 그거의 정당성이 많이 깨져나간 상황이고요. 지금 군부는 그렇고 나머지 이제 종교하고 NLD하고 시민사회하고 소수민족이 있는데 아마 그 들으시는 분들은 야 그거 나머지 세력들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소수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소수민족들도 이 군부 통치에 대해서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직접적인 이익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겠느냐. 어차피 아웅산 수치의 버마족이 집권을 하든 버마족인 군부가 집권을 하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푸대접인 건 똑같다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하고 있고 일부 소수민족 안에서도 또 나뉘는 게 일부는 지금 NUG라고 하는 군부에 반대하는 임시정부에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군부에 협력하는 소수민족도 있고 또 대부분 근데 이 두 세력 말고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그거는 버마족의 일일 뿐이다
라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어느 한 방향으로 결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익에 따라서 다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군부통치 반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사회라고 하면은 어떤 뚜렷한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거리로 뛰쳐나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군부통치에 반대하는 거는 명확한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만한 구심점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힘없는 시민들이 처음에는 군부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으나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희생을 당했고 지금은 이제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유일하게 떠오르는 게 NLD하고 앙산 수치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민통합정부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통합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 내지는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이 수치 정부가 해놓은 게 뭐가 있는가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시민 세력으로부터 이 NLD 그다음에 NUG 정부라는 것들은 당신들도 어차피 똑같은 엘리트 집단 아닌가. 당신들이 언제 한번 거리로 나와가지고 군부의 총 앞에 서가지고 목소리를 외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UG 정부, NLD가 이끄는 NUG 정부라는 것이 시민사회를 묶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인데 2007년에 보면은 군부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샤프론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 동남아시아의 그 승려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색깔을 따서 샤프론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여줬던 승려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아직도 미얀마 불교 승려들 사이에는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군부 쪽에 붙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교 집단들 우리가 그 극우파 승려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못지않게 또 그 불교도들 집단 안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마저도 이렇게 군부와 민주화 방향으로 나뉘어 있다. 그래서 조원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7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시민사회 크게 단결한 시민사회 모습은 아직까지 미얀마에서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저는 뼈아픈 게 이제 소수민족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버마족 정치라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버마에서 그 존경받는 아웅산 장군,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의 아버님이죠. 네. 그분은 그 소수민족을 통합한 네.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 정부를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걸 시도하다가 암살당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오랜 정치적 자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 군부의 거의 유사한 입장을 보인 건 그러니까 소수민족을 활용했던 영국, 그러니까 소수민족을 앞세워서 버마족을 탄압했던 그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버마족 전체의 반감 그런 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도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 그 희생을 했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그 신념이라는 거는 의심할 수 없는데 그런데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뭐냐면 아웅산 수치도 역시 버마족 정치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 2015년 선거도 그렇고 2020년 선거도 그렇고 결국에 선거에서 지지를 얻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구 70%에 달하는 버마족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 버마족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버마족이 원하는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만 했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본인 생각에 그래 소수민족까지 포함해가지고 크게 정치를 하는 게 맞지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버마족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지금 이제 2021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버마족 사람들이 군부에 반대해서 거리로 나오고 이런 희생을 거친 다음에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소수민족들의 그런 그 이익이라든지 그들이 가졌던 그 불안함이라든지 원한이라고 할까요? 뭐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끌어안지 못했구나라는 반성들이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미얀마가 그 다시 민주화가 되고 그런 젊은 세대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을 했을 때 버마족 정치인들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쨌든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 물론 이제 앞으로는 가까운 이웃이 될 겁니다, 아세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좀 많지 않았는데요. 예, 몇 개의 질문이 온라인에서 들어왔습니다. 계속 질문은 주시고요. 3개 정도인데요. 이거는 우리 이 박사님이 어떻게 답할지. 기선정, 아마 정기선님이신 것 같은데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항의와 간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건 뭐 답변을 이미 상당 부분 해주신 것 같고요. 써니 K님, 한국이 아세안 외교 전략에서 미중 갈등 환경에서 그러니까 미중 갈등 상황에서 아세안 외교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요?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이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상당 부분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새로운 형태의 임시정부, 이게 NED인가요? 미얀마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대표가 손잡은 국민통합정부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도입니다. 네. 어디부터 이야기를 아까 이제 한두 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짧게만 얘기하면 국제사회 관심, 지지 당연히 필요하죠. 결국에는 미얀마에서 군부 통치를 이기고 민주화, 자유화를 가져온 건 미얀마 국민들의 몫입니다. 2007년이든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이제 미얀마 앙산 수치 여사랑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미얀마의 민주화라는 거는 미얀마 사람들이 일궈내는 거다. 국제사회는 그거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미얀마 사람들한테 민주화를 만들어서 갖다 줄 수는 없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오만한 자세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결국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건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을 포함해서 계속 미얀마 민중들이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투쟁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쿠데타 일어난 지 4달 반 정도 지났는데 한번 둘러보시면은 외신에서 미얀마를 다루는 숫자 확 줄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미얀마를 다루는 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 한두 개가 있지만은 그 외에는 확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장기화되면은 군부의 통치가 기정사실화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이 줄어들면은 외로운 투쟁의 동력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군부 통치는 다시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NUG의 향후 전망.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군부 통치, 군부 쿠데타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몰아낼 수 있으면은 결국에는 대한 세력으로는 NUG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득세를 할 거로 생각을 하나 군부 통치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NUG라는 거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더 뼈아픈 거는 아까 제가 2-3번 이야기했던 미얀마 국민들이 정말로 NUG를 지금 마음속으로 지지를 할 정도로 이들이 진정성을 보여줬는가 국민들한테 그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세안, 미중 요거는 좀 미얀마 상황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미중 사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중 사이에서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아세안들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남아 국가들도 미중 경쟁에서 끼어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럼 이렇게 같이 끼인 사람들끼리 뭔가 할 수 없을까? 미중이라는 세력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은 한국이나 아세안이나 뭐 호주 같은 나라도 비슷하고 이런 지역의 어떤 중소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지역의 보다 작은 국가들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기 위한 연대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건 뭐 딱히 오늘 주제랑은 엄청나게 그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북한하고 미얀마는 이게 또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북한은 잘 모릅니다. 북한은 잘 모르지만 일단 버마하고 북한 관계가 좋죠. 예,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북한하고 미얀마 관계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에 군부가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다시 들어섰을 때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봉쇄를 실시를 하죠. 그때 미얀마 입장에서 밖으로 열려 있는 출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건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쿠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신경 안 쓰고 미얀마랑 관계를 가져갔고 그래서 2010년, 11년 미얀마가 개혁을 하고 민주화 방향,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화 방향으로 들어섰을 때 미국에서도 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미얀마 정부에 대해서 북한과 관계를 끊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뭐 그리고 미얀마에서 북한 핵개발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의심도 있었고 이미 양측 사이에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되게 많습니다. 북한이 미얀마에 지원을 해주고 했던 거는 되게 많아서 그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동안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미얀마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북한이랑 더 이상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그 있던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하고 미얀마를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북한도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되게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는 민주화 문제, 군부 통치로 인해서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 두 개의 케이스를 비교를 해서 미얀마에서 2011년에 이렇게 자체 내부의 동력으로 개혁을 시작한 것, 변화를 시작한 거가 북한에 주는 함의는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북한은 계속 저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과연 미얀마의 변화라는 것이 북한에게 주는 함의는 뭐가 있었을까? 2011년 시점에서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제 전 하나재단 이사장을 하셨고 현재 평화재단 연구위원장님으로 지금 플로어에 앉아 계신데요. 예, 그 잘생긴 얼굴이 카메라 각도 때문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질문 해주셨어요. 뭐냐면 소수민족들이 실제 미얀마 기성제도 정치 군부 참여, 그러니까 의회, 정부, 군부 여기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셨네요.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중에서 뭐 한두 사람 정도 이 NUG 정부가 NUG가 아니라 군부가 새로 만들어 놓은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군부는 소수민족들하고 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 세력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또 소수민족들을 외곽에서 군부를 괴롭히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 전부터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그건 여전히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인 참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소수민족 중에서 좀 큰 집단이 까렌족, 까야족, 친족, 샨족, 그 다음에 러카인족 뭐 이런 종족들이 있는데 친족은 NUG 그러니까 그 아웅산 수치
쪽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카렌족은 버마 정부군과 맺은 평화협정을 우리는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민주화 세력과 힘을 합치진 않겠다. 근데 카렌족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군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되게 큰 무게감을 가져가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온통 관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연합을 물론 한계는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 여기에 구멍이 뚫리는 게 버마 쪽이 중국의 육상으로 뚫리고 버마 쪽에 항구가 중국에 가게 되면 인도하고 미국이 모두 몹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안보적으로 처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사생결단을 내고서라도 지금 버마가 친중국화를 막아야 되거든요, 군부를. 근데 예상외로 조금 뭐 느긋하다면 좀 그렇지만은 긴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버마가 반중 정서가 강하죠. 그 반중 정서가 강한 게 지금 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딱히 반중 정서가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러니까 육로로 해서 버마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육로로 연결이 되고 고속철이나 아니면 도로망으로 예. 그 다음에 그럴 가능성은 먼 미래지만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버마가 항구를 내준다 그러면 인도가 몹시 힘들어지거든요. 인도 허리가 바로 직접 타격이 되니까. 미국도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미국은 인도는 뭐 수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미얀마에 보시면은 그 로힝야족 문제가 있는 럭하인주가 있고 럭하인주에 한 도시 이름 짤뿌라는 도시가 있고 짤뿌 앞에 그 가스전이 있거든요. 그 가스전을 그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가스를 한국으로 실어오려고 하다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는 그냥 중국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국의 그 운남성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지나갑니다. 하나는 가스가 지나가고 하나는 그 송유관이 나란히 지나가는데 이 가스관은 그 짤뿌 앞바다에서 난 가스, 대우가 개발한 가스를 보내는 거고 송유관은 중동에서 가져온 원유를 미얀마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미얀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랑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대우가 거기서 가스를 개발하고 나서 활동을 하다가 그거를 포스코가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포스코가 그 미얀마 군부랑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 스리랑카의 한반토다 항구,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방글라데시의 갑자기 개타공 항구, 대표적으로 이 네 개 항구가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들을 중국 자본을 들여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항구들은 뭐를 위한 거냐면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군사적으로 남중국해가 막혔을 경우에 미국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미얀마를 거쳐서 혹은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그 대양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프리카는 지부티가 있죠. 네. 예. 이게 근데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미국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중국과 관계를 못하게 할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들어가서 이런 스리랑카나 뭐 미얀마나 이런 것들을 멈춰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할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미얀마가 저런 상황이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미국이 군대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려운 일이죠.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가 중동에서 얼마나 많이 당했으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끌고 들어갈 수가 있을지 몰라도 미얀마라는 지역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본인들의 적대적인 세력이 중국의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인 지정학 마인드죠. 중국의 국경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버퍼를 만들고 싶어하고 완충지대를 그 미얀마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데 여기에 미국이 혹시라도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는데 군대를 갖고 들어온다든가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시아 지역 지도를 놓고 보면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생각하는 지정학적인 되게 올드 패션, 그러니까 오래된 지정학적 개념인데 그 지정학적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중국이라는 대륙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나와 쪽에서 이렇게 인도양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미얀마고요. 남중국해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베트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반도라는 이 세 개가 모양도 비슷하고 지정학적인 위치도 비슷하고 중국의 지정학적인 계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이죠. 예, 그 간략하게 우리 공익민 연구위원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그러니까 2015년 선거, 2020년 선거에서 이 주요 소수민족들이 모두 다 참여했습니까? 네, 선거에는 다 참여했습니다. 소수민족들은 선거에 참여했는데 지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군부는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수민족 정당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소수민족 정당들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대안이 없으니까 NLD를 지지하는. 예. 그 군부에 저는 이제 그 버마 군부가 좀 독특하다고 봐요. 그 보면 아주 특수한 이익 집단화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익 집단, 엘리트 집단, 뭐 거의 신분화된 귀족 집단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기들만의 고립된. 네. 군부 내 분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군부 내 분열 가능성을 쿠데타 초기에 많이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시민 세력들이 군부가 가진 힘을 넘어서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민 세력들은 군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것이 군부 안에 분열을 일으켜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의 분열인 거죠.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소문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런 소문이 현실화되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군부의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어쨌든 이 군부 고위 인사들은 대부분 다 기업, 비즈니스, 인트레스트를 다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미얀마의 경제는 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다. 특히나 주목이 됐던 건 뭐냐면 고위층들, 군의 최고위층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인트레스트라는 게 외국하고의 무역 관계,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대기업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장 최고위층 인사 바로 밑에 있는 인사들이 주로 잡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뭐냐면 국내 리테일이에요. 국내 소매점들을 잡고 있는 그런 국내 소매 유통들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초기에 시민 저항이 있었을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시민들 사이에서 군부와 관련이 있는 가게에서는 물건을 안 산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국내 소매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군의 중간 간부들 그런 소매업들을 자기의 비즈니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간 간부들의 불만이 증가할 거고 이 중간 간부들이 최상층 간부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결국에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미얀마 군이 미얀마 사람들을 죽여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군부 분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오늘 전에 좀 찾아봤더니 소수민족 그 무장 세력의 그 무장력이 네.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일본도 사실은 버마 침공을 한 이후에 버마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 국경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거의 주로 거기 모여 삽니까? 그러니까 미얀마 중간이 있고 양곤을 예. 중심으로 이 외곽으로가 소수민족들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수민족의 그러니까 버마 지금 군부가 소수민족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소수민족들을 버마 군부가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워서 점령을 할 수 있었으면 이미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장투쟁이라는 게 벌써 6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무장투쟁이 있다라는 거는 군대도 정부군도 소수민족들 지역을 장악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죠. 압도적은 그게 이제 무장력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지형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까? 지형과 무장력이 둘 다 있을 겁니다. 버마군이 소수민족하고 버마군하고 비교했을 때 버마군이 사이즈가 40만이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수민족 무장군이 7만, 8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이즈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어쨌든 버마군이 정부군이 무기가 많이 딸리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군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호의 전투기라든지 미그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웬만한 이제 그런 무기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수민족들은 그런 것들을 못 가지고 있죠. 예. 소총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럼에도 그런 정도의 그 힘의 차이가 나는데 이쪽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수민족들 마을이 소수민족 무장투쟁단체에 주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게릴라전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게릴라 지역에서는 정부군이 소수민족을 싹 쓸어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이제 그 작은 질문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한두 개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지금 무장투쟁을 하는 소수민족들이 무장투쟁 집단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 버마 그 군부나 정부의 지배를 받습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 마을들이요. 예. 행정적으로는 그 버마 정부의 지배를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뭐 어떤 저기 전라남도의 어떤 섬까지도 행정력이 다 미치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 그렇지 못합니다. 그 동네들은 어쨌든 미얀마라는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산 속에 정글 속에 이런 마을들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태국하고 미얀마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수시로 사람들 넘어다닙니다. 이 국경이라는 것도. 그럴 정도로 이 구석까지 그 거버넌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되게 많습니다. 또 우리 고경빈 위원장님 또 짧은 질문 하나 해줬는데 장개석 군대 잔당 문제. 그거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요. 예, 마야광 쿤사 예. 문제 이건 다 해결됐나요? 장개석 군대 문제는 되게 오래전 이야기이고 그거는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쿤사도 그 해결이 거의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 이제 마약은 아직도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마약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마약을 재배를 해가지고 태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마약을 되게 많이 팔았고 그래서 쿤사 그 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동네가 되게 많이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인데 우연찮게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재배가 그 양귀비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자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죽고 동남아의 골든 트라이앵글에서는 지금 화학 그 마약을 더 많이 생산해요. 암페타민이나 메타펜타민 같은 화학약품, 화학 마약을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와족 쿤사도 더 이상 마약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그러니까 와족도 지금 무장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와족이 소수민족 중에서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크다면서요. 네, 일단.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재배로 인해서 번 돈
사드립니다. 와족 규모가 큰 건 아닙니까? 와족 자체가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아, 근데 무기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말이죠. 좋죠. 예, 이제 저희가 한 10분 남았는데요.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우리 저 이재현 박사님 일정이 너무 빡빡하셔갖고 일단 마무리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시죠. 네. 딱히 마무리하는 말을 준비를 했던 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얀마 민중들은 어렵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그 결론이 어디로 가든 간에 이 숭고한 투쟁에 한국 사회도 좀 힘을 보태야겠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투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린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는 계속 발신되는 게 맞고 그것이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나 그 피 흘린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런 자리,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 되게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21세기는 연성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군사력, 그 다음에 영토, 인구의 규모 이런 게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AI,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누가 크냐. 근데 여기서 전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저는 포용력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발전을 했지만 사실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피해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미얀마를 포함해서 또 우리 안에도 청년 세대가 좌절하고 서민들의 피눈물이 평생 이래도 집 한 채 못 사는 이런 현실이 사실 포용력의 부족이거든요. 절대적인 자원에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은 늘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라고 봅니다. 인권. 저는 미국의 이중성이 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떠들지만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쓰이는 게 아닌지 실제로 정말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다고 그러면 저는 이 미얀마나 시리아는 바로 국제사회가 개입했거든요. 러시아, 미국, EU, 터키. 왜냐하면 거기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버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저런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이 G10, 세계 10위 이내, T10, 기술력이 10위 이내, D10, 민주주의 10위 이내.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자랑스러운 가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사례는 아주 모범적이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나 87년 또 4.19 이런 시기에 군부독재의 시기에 외부에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알려주고 공감하는 게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랐던 걸 되돌려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포용력 그 다음에 지구전사의 포용력 이것도 저는 이 연성의 시대에 우리가 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별히 버마의 사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도 사실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이 중견 강국으로서 한반도를 넘어서 이제 세계 외교를 할 때가 됐고 그 첫 대상이 그동안 뭐 북방 정책, 유라시아 등 많이 했지만 아세안이라고 보거든요. 나가는.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아세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버마의 유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국제사회가 침묵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가 돼서 어떤 버마의 민주주의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연합체도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 박사님 좋은 얘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평화재단의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